10번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는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산출량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점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요 곡선이란 것은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평균 수익 곡선과 일치합니다. 즉 평균 수입은 판매되는 상품 한 단위당 평균적 수입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의 판매 가격 P를 의미하고, 따라서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의 가격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 평균 수익 곡선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 수익 곡선 AR이 우하향한다고 했으니까 한계 수입은 우하향하겠죠. 왜냐하면 평균과 한계의 관계에 의해서 평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한계가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물론 이것은 우하향하는 평균 수익 곡선인 AR이 직선일 경우에 한계 수입 곡선도 직선으로 우하향하게 됩니다. 만약에 AR 곡선이 우하향하긴 하지만 곡선으로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식으로 변하게 되면 한계 수익 곡선은 AR 곡선 밑에 있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한계 비용은 문제에서 어떻다 하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와 한계 비용이 일정한 경우, 그리고 한계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C 곡선이 우상향, 수평, 그리고 우하향하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그려봤습니다. 세 가지 그래프의 공통점은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편의상 직선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 한계 수익 곡선은 평균 수익 곡선 기울기의 2배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수요 곡선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해도 결론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직선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MR은-MC에 의해서 A점에서 정해지는 산출량 Q 스타를 균형 산출량으로 해서 그 균형 산출량이 의미하는 가격인 P 스타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독점 기업이 선택한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에서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항상 크다. 독점 기업이 선택한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은 Q 스타고, 그 Q 스타 선상에서 한계 비용은 A점의 높이이고 가격은 E점의 높이입니다. 평균 수익 곡선을 우하향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한계 수익 곡선은 이 최초 시작하는 점 외에는 전부 평균 수익 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이윤 극대화 조건에 의해서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는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는 산출량 수준에서 한계 수입은 평균 수입보다 작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정했기 때문에 평균 수입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고, 한계 수익 곡선은 더 가파른 기울기로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독점 기업이 선택한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에서 한계 비용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세 번째 경우가 되겠죠.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4번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는 산출량 수준에서 반드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기 4번에서 이윤 극대화를 하는 산출량 수준에서 반드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틀리는지를 증명하려면 발레를 하나 들면 되죠. 이 두 번째 경우에서 보시면 MC 곡선이 수평입니다.
MC가 수평이라는 것은 평균 비용 곡선인 AC도 수평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MC와 평균 비용 곡선이 같아지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장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념이니까 장기에도 이 기업이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면 장기 한계 비용 LMC와 장기 평균 비용 LAC도 같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산출량이 증가해도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독점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산출량 수준인 Q스타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4번에서 반드시 나타난다고 한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금융정책이 재량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준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근거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가장 먼 것은? 먼저 정책의 집행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의 집행 방식에는 재량과 준칙이 있는데, 재량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 담당자 판단에 의한 정책 집행을 의미하고, 준칙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치적 경기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칙에 따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 경기순환이라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거시경제의 상황을 조정함에 따른 경기순환을 의미합니다. 즉,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예산을 팽창적으로 수립해서 경기 호황을 유도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긴축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조정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기순환을 우리는 정치적 경기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량과 준칙 중에 재량에 가까운, 즉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선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정책 담당자가 재집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책을 집행한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거시경제 상황을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방식이지 장기적인 고용 안정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집행 수행 방식이기 때문에 준칙을 통해서 이러한 인위적인 정책 조정 상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통화량 증가율 준칙, 자연 실업률과 연계된 준칙 등 다양한 준칙이 제시되고 있으나 최적 준칙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크게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각각 준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금융정책에 대한 것에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의 준칙을 보면 통화량 증가율이나 자연 실업률, 기타 명목 GDP, 인플레이션율 등과 연계된 여러 가지 준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준칙들 중에 어떤 것이 최적 준칙이냐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통화량 증가율 준칙이라는 것은 밀턴 프리드만의 K% 룰이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전에 달성할 통화 증가율을 정해놓고 이를 지켜나가는 방식의 집행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통화량 증가율 준칙은 화폐 수량설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가 물가 곱하기 실질 소득과 같다는 것이 화폐 수량설인데, 이것을 양변의 자연대수 로그를 취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이 실질소득 Y의 변화율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화폐 유통속도 역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통화량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이 경기 상황을 보고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금융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서
유효하려면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폐 유통 속도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통화량 증가율 준칙의 효용성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자연 실업률 준칙이라는 것은 나머지 것들은 다 명목 변수에 대한 준칙인데 이 자연 실업률 준칙은 실질 변수에 대한 준칙이죠. 예를 들면 실업률을 일정한 수준, 즉 자연 실업률 수준에 유지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이 자연 실업률 수준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책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파악되면 오히려 경기 과열을 유발시키거나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책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명목 GDP 준칙인데, 통화당국이 미리 명목 GDP의 목표를 선언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 GDP가 목표 명목 GDP보다 높으면 정책당국은 통화 공급을 줄여서 총 수요를 감소시켜서 명목 GDP를 낮춥니다. 반대로 명목 GDP가 목표 명목 GDP보다 낮으면 통화 공급을 늘려서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명목 GDP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명목 GDP 준칙은 통화량 증가율 준칙에 비해서 직접 명목 GDP를 준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화폐 유통 속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준칙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 효과로 나타나는 시차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 명목 GDP 준칙도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준칙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인플레이션율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준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미리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선언을 하고 그것을 준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으면 통화 공급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율을 낮춥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보다 낮으면 정책 당국은 통화 공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율을 목표 인플레이션율에 맞추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택하고 있는 준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정정책의 준칙인데, 먼저 균형재정 준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엄격하게 균형재정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이론인데, 그런데 이것은 경제가 불황에 빠질 때 조세 수입이 줄고 이전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재정 적자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 재정에 집착을 하게 되면 불황기에 조세를 증가시키고 이전 지출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황을 더 심화시키죠. 그래서 경기의 진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 변동 조정 재정 적자를 균형으로 유지하는 준칙이 있습니다. 이 경기 변동 조정 재정 적자라는 것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재정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한 재정 적자를 의미합니다. 경제가 자연 실업률 수준에 있을 때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의미합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불황이 발생했을 때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일정 정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재정 준칙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준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역시 앞에 금융정책 준칙에서 자연 실업률 준칙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책 당국이 자연 실업률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보기 3번.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준칙에 따른 금융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t 시점에서 최적인 정책이 시기가 지난 t+1 시점에서 최적 정책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고, 그러면 정책 당국은 t 시점에서 수립한 정책을 t+1 시점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시간에 따라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책 집행 방식을 재량에 의해 운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준칙에 의한 정책 집행을 할 경우에는 이 문제는 완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은 준칙에 따른 금융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준칙의 산식에 포함된 지표들이 선행하여서 또는 동행하면서 신속히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정책의 적시성을 놓치게 된다. 금융정책의 적시성이라는 것은 바로 타이밍의 문제인데 정책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시행이 되어야 경기 변동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기 변동에서 이 공행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공행성은 동조성이라고도 하는데 거시경제 변수들이 총생산, 즉 실질 GDP의 변화와 일정한 관계를 갖고 함께 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 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경기 수능적이다, 경기 역행적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이 실질 GDP보다 먼저 발생하느냐, 동시에 같이 발생하느냐, 이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선행 변수, 동행 변수, 후행 변수라고 합니다. 지금 정책 당국이 이러한 준칙을 시행을 할 때 정책 시행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어떠한 지표에 따라서 준칙을 정하게 되는데 그 지표들이 이 실질 GDP보다 선행하거나 최소한 동행을 해야 그것을 보고 신속하게 현재의 경기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 준칙에 따른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데 만약 그 지표가 실질 GDP보다 후행할 경우에는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